제가 최근에 상담을 해드린 것 중에 좀 난처하긴 한데 방법이 없다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상속 포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친이 빚이 많고 그러면 한정승인을 하든지 상속 포기를 하든지 하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 포기는 잘 하셨어요. 실제 신고하시고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도 받고 그거 다 됐는데 이후에 채권자 자기 채권을 그 채권 추심회사에다 이제 양도한 케이스인데 그 회사가 이제 청구가 들어온 거죠. 돈 갚으라고. 그래서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럼 상속 포기 받았으니까 그냥 소장이 집으로 날라왔는데 내비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더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그냥 대응을 안 한 거죠. 그랬더니 그냥 원고 승소 판결로 끝나버리고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집행이 들어오잖아요. 강제 집행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 상속 포기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난처해진 거. 대응을 안 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로서 정말 극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으면 분명히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판결이 무변론 판결이든 어떤 형태든 판결이 선고돼버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채권을 아까 파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추심회사한테 팔거나 채권 회사한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내 집에 압류를 할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경우는 실제 상속 포기해서 되게 안타까운데 원래는 그 소송에서 그냥 저 상속 포기해가지고 결정 받았습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그것만 냈으면 그러면 뒤탈이 없는 건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정승인을 했더라면 집행 단계에서도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속 포기하고 한정승인이 좀 법적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상속 포기는 아예 내가 상속인이 되지 않는 거, 애초에 상속인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한정승인은 상속하는 건 맞는데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 갚겠다. 그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법에서는 채무하고 책임을 구별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것까지가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줄 의무는 있어. 하지만 니네가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건 요만큼이야. 한도가 있는 거죠.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저 한정승인 좀 받았는데요. 대응을 했으면 판결문에 책임 범위까지 써줘요. 근데 그때 대응 안 했다 하더라도 채무만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돼도 집행 단계에서도 한정승인은 집행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 청구 이해소라는 걸 소를 제기하면서 저 한정승인했기 때문에 내 고유재산에 대해서 원래 내 재산은 집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구제가 돼요. 이게 두 제도가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정말 다르죠. 결과가 달라져요. 사실은 상속이 일어나는 걸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내가 상속을 안 받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한정승인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만큼만 책임을 지겠다는 거. 그런 것들이 1년에 다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단순히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받는 단순 승인이라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든 걸 다 받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구나. 상속 포기를 할 때 이 법원에다 상속 포기 신고하는 식으로 해야지 형제들끼리 혹은 이 상속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상속 재산 큰형이 제일 고생했으니 그쪽 다 가져가고 저는 안 받을게요 빠지는 경우 실질은 상속 포기하고 똑같죠. 가져가는 거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한 거예요. 내가 받은 걸 그냥 처분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빚쟁이 입장에서는 내 채무자가 상속받을 게 분명히 지금 있는데 근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속 포기라는 제도로 포기한 거면 빚쟁이가 너 그렇게 포기한 건 나를 해치는 행위니까 그거 취소해버릴 거야 라는 식의 채권자 취소소송, 사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걸 못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채권자 취소소송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대부분 받을 것보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 포기를 하면 그 채권자한테는 돈을 누가 갚아? 못 갚죠. 그럼 그 채권자는 어떻게? 채권자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다른 강제 절차를 해야 되죠. 신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재산을 찾기 위해서 재산 명시를 한다, 재산 조회를 한다 이런 일련의 강제 집행 절차를 하지만 이 사람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 라면 받긴 어렵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주위 보면은 친한 친구 혹은 연인 사이 또는 가족 이제 돈을 서로 조금 주고받고 오고 하는 일들이 번번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용만 있으면 되지라거나 혹은 또 차용증만 쓰고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훗날 조금 더 안전한 장치를 걸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른 제도보다 차용증 얘기하셨으니까 차용증에도 들어가야 될 요소가 명확히 있어요.
빌리는 돈의 금액, 액수가 정확해야 네네. 되고, 그리고 갚는 날짜, 이율이 있겠죠. 네. 그리고 분명히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 네. 또는 뭐 네.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사인을 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런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갖춰져야지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사건 중에는 변제 기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날짜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럼 언제 갚으라는 거냐 문제가 되는 그쵸. 거죠. 예를 들어 무기한으로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빌려주는 건지 주는 건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용증도 굉장히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냥 어떤 공책 같은 데다가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공책에 써도 되고 천에 써도 되고 아. 나뭇잎에 써도 돼요. 대신 말씀하신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그게 차용증으로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차용증 외에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차용증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명칭이 그래서 그런 거고. 비교적 소액이거나 이런데 지인끼리 하면서 그것까지 쓰는 게 네. 아직은 우리 정서상 뭐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주는 거라도 계좌이체라도 하면 좋겠어요. 내역을 남기자. 계좌이체 하면 돈이 넘어간 건 이제 네네. 찍히기 때문에 그 네. 돈이 내가 빌려주는 돈인지 아니면 옛날에 빌린 돈을 갚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한테서 넘어간 건 보이잖아요. 네. 그 사실만이라도 나중에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놓고 문자로 이거 며칠 날 갚을 거야? 아, 이런 걸로 남겨놓으면 네. 그러면 그게 합쳐지면 그게 차용증 역할을 하죠.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증거 남겨놓으면 괜찮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전자문서 작성하는 그 사이트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는 간이한 차용증 작성하는 서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편하게 이메일 왔다 갔다 하는 차용증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정말 금액이 좀 크다. 빌리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그러면 그냥 차용증 써도 되지만 안 갚으면 집행할 수 있게 공증받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공증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나가시다 보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뭐 이런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법원 근처에 이렇게 두리번 하시면 잘 보여요. 거기 들어가서 아, 저 돈 빌려준 거 공증 좀 하려고 왔다고 하면 그럼 공증인인 그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공증인이 오셔가지고 자료 확인하고 공증인이 실제 차용증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이 돈을 안 갚으면 강제 집행하더라도 수락한다는 내용을 의미가 써줍니다. 알겠다. 아. 그게 이제 강제집행 수락 문헌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있어야지 이제 그것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말씀하신 그 자료라는 게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언제까지 갚아? 그거 안 하고 그냥 둘이 같이 가면 돼요. 아 그냥 가면 혼자 가서 이런 자료 있는데 해주세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증인이 돈 빌려주는 사람, 돈 빌리는 사람의 얘기를 공증인한테 다 해서 아, 공적으로 합의하에. 부분을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공정증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여금 돈을 빌려줬을 때 받으려면 네. 돈 갚아라고 애원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박인태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정증서를 쓰게 되면 네. 판결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라도 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집행을 한다는 거는 아까 은담 씨가 저한테 1,000만 안 갚으면 제가 은담 씨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어요. 적어놔야겠어요. 네. 공정증서. 네, 공정증서가 그만큼 효력이 크다는 거죠. 애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너 네, 언제 줄 애원하지 거야? 않아도 뭐 날짜 지났는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 날짜만 지나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제일 압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쓰는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게 제일 세요. 그쵸. 아예 끊기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좌를 압류하는 순간부터는 그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다 묶여버리고 예를 들어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에요. 빙고. 그러면 제가 국민은행을 압류하는 순간부터 은담 씨는 국민은행 계좌를 못 쓰는 돈이 인출이 안 돼요. 갚을 수밖에 없죠. 갚을 수밖에 없어요. 좀 빌려준 적은 없는데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민사적인 부분, 특히 소송과 그리고 출생연도, 개명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댓글로 해주시고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 그런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아요. 만나요. 다음에 구독. 만나요.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